예, 이걸로 이제 그 감상평을 좀 해볼게요. 한눈에. 색깔이 진짜 많이 빨개졌잖아요. 그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거의 이제 1대2 정도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남부 지역, 화성, 평택, 오산, 처인구, 그죠? 여기도 그 수정구,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남서쪽으로 이게 좀 많이 빨개졌죠? 남서쪽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게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남서쪽 위주로 많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거고, 보면은 이제 경북, 대구 빼고, 경북권들이 괜찮고, 충청권도 괜찮고. 충청권 요 시뻘건 데는 뭡니까? 세종입니다, 세종. 예, 세종대왕의 힘이죠. 예, 세종. 그래서 보면은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으면 여기까지가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구하고 부산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부산도 많이 좋아졌어요. 색깔이 많이 좋아졌는데, 부산은 보면 이 지도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데 있죠. 네. 요런 데보다는 이게 작은 데 있잖아요. 요런 데가 수영구, 부산은 해수동남,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이렇게 해수동. 원래는 해수동이었는데 남구가 꼈어. 강한대교 생기면서 해수동남. 여기 이쪽이잖아요. 이쪽은 좀 색깔이 진하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가 지금 타이밍이다. 12.4% 내고 들어가자.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용기를 내야 된다. 그치. 근데 용기는 한 1년 전부터 계속 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어디 이름만 더 이야기하면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지금은 대구 분양권을 사야 될 때다. 그래갖고 1년 전 들어간 데도 있는데 들어가서 또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다운됐더라고. 톤 다운이 됐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부울경이 뜬다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위주로 수도권이 먼저 갈 거다. 역시나 수도권이 먼저 가고 있다. 수도권이. 그죠? 확실하죠? 수도권이 먼저 가잖아요. 이 상승의 폭이 수도권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최근에 또 강하고 또 네. 훨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어서 이제는 지방 쪽이 조금 더 먼저 갈 가능성이 있다. 수급이 조금 안 맞는 쪽 위주로 약간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이 좋잖아요. 뜨거운 돌을 데우는 거라 그러잖아요. 항공모함 이야기는 이제 안 할게. 남들이 많이 하니까. 뜨거운 돌을 데우는 거예요. 천천히 달아오르잖아. 네. 수도권이 먼저 천천히 달아오르고 색깔이 빨개지면 그때쯤 되면 이제 밑에 이제 부산이나 부울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청권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 대전 이런 데 있잖아요. 세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온기는 옆으로 퍼지는 거니까 세종이 반짝반짝하면 옆으로 이렇게 온기가 퍼지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울경이나 이제 대구도 마지막에 오겠죠. 그런 식으로 퍼지겠죠. 갑자기 이제 파란색이다가 빨간색이 되지 않고 서서히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니까 이제 그 수도권이 조금 더 달아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들이 수급이 꼬여 있는 데가 올라가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제 생각은 금리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금리가 제일 중요해. 딴소리 하면 안 돼. 금리가 시장 금리가 있고 기준금리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준금리가 올랐냐 내렸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금리는 대출금리잖아요. 네, 핸드폰 문 따로 날라오는 금리. 그렇지. 그걸 이제 시장금리라고 해볼게요. 시장금리 그냥 우리 주담대 금리라고 해볼게요. 근데 주담대 금리 최저가 이제 3.6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3.5인데 그 주담대 금리가 3.6 최저 기준이지만 4% 초반이라고 치면 0.6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정부의 압력도 있죠. 그렇죠. 가상금리 빼고 정부의 압력도 있긴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들이 미리 이걸 빼놔요. 맞아. 이걸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스프레드를 크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차올라도 이게 빨리빨리 이제 그 기준금리 오를 때마다 막 이렇게 올리기는 좀 그러니까 미리 좀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금리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배짱장사잖아. 우리나라는 또 대출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대출을 못 받게 또 하니까 더 은행이 또 갑이잖아요. 줄 서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금리가 이제 하방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면은 이게 이 스프레드가 줄어. 왜? 미리 해놔도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1.7 기준금리? 그 정도 내려가야지 원래 유동성 폭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스프레드를 생각하면은 2% 초반까지 내려가기만 해도 이제 그 수급이 꼬여있는 데서는 뻘겋게 날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는 속도보다 빨랐는데 시장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기준금리 내려가는 속도보다는 이제 더딜 것이다. 미리 많이 빼놨어.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 지난주 대비 보면은 그 대출 금리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번 주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조금 압력이 느슨해지니까 예, 살짝 물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느릴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분위기가 뜨니까 아, 우리 V자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안 그러지. 아무도 V자 반등한다고 이야기 안 하지. 안 하는데 내 귀는 내 몸은 내 가슴은 콩닥콩닥 한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적폐들의 심리를. 귀가 이만해지는 거죠. 귀가 이만해지는 거죠. 뭐? 뜬다고? 요즘에 이제, 요즘에 또 핫한 데 있잖아요. 대전, 네. 둔산동에 땡땡땡, 그 다음에 부산에 땡암지구, 이런 데 해가지고, 세 군데 있잖아. 요런 데 있잖아요. 귀가 이만해지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시장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느려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이제 그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이제 그냥 어떤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실수요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면 되죠. 근데 이제 실수요자는 그게 문제잖아요. 지불 능력이 문제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불 능력, 내가 이제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인데 현금이 아니야. 이렇게 하여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면 지불 능력이 개선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있고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2.4%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 거냐 이런 이야기 하죠.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투자자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 그런 소리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12.4% 되면서부터 많이 줄었어. 네. 그렇죠. 01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취급 안 하잖아. 그치? 01,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걸 사? 굳이? 큰일 나죠. 굳이? 네. 큰일 나죠. 그쵸. 큰일 나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나?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위계. 위계 이제 좋은 데가 있고, 형님이 있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어간다. 강남이 있고, 강남이 형님이고, 강남이 오르면 송파가 오르고, 그 다음에 강동이 오르고, 동쪽으로는 그렇게 가고, 강동 오르면 하남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한강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 다시 이제 내려와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강남이 오르면 분당이 오르고, 분당이 오르면 수지하고 이제 광교가 오르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위계잖아요. 이게 지역 간의 위계고, 그리고 이 지역 간의 위계인데, 지역 간의 위계에서 우리가 이제 01 그러면 저기 외곽이잖아요. 저기 소도시. 지역 간의 위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A, B, C로, 망고쌤의 A, B, C 위로 해달라면 그게는 C야. D. C가 끝이야. C-C야, C-C. 그치, C야. 그죠? C급인데 상품 간의 위계가 또 있다는 거죠. 상품. 신축, 구축, 썩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01이 이제 그 상품 가치의 위계로 봐도, 상품의 위계로 봐도 제일 낮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01은 지금의 01은 C급지의 C급 상품을 사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 유동성이 부풀 대로 부풀어 갖고 강남이 더 이상 이제 언터치블이 이제 막 언감생심이야.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려가고 12.4% 그제까지 하니까 C급지의 C급 상품을 샀는데 그거는 이제 폭발해 가지고 더 이상 유동성이 막 주체 못할 정도로 넘칠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디레버리징이잖아요. 유동성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A급지의 A급 상품을 이제 먼저 서칭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A급에서 B급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지금 01 다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초짜들이 하는 이야기죠. 있을까요? 근데 안 할 것 같은데? 누가 하라고도 권유도 안 할 것 같고. 거래량을 보면 01이 아직도 거래량이 많아요. 네,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분양권이잖아요. 전매 제한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요즘엔 분양권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건데 입주권은 돈이 많이 드니까. 또 분양이 안 되면 또 조건이 좋아지잖아. 그 중도금 무이자고요. 돈 내지 마시고 등기 칠 때 내세요. 전세 나서 주시면 되잖아요. 몇 년 뒤에는 좋아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이제 심리가 개선이 돼야지 돈을 살 거 아니에요? 뭔가를 집을 살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돈하고 심리 딱 이 두 개잖아요. 돈이 있고 살 마음이 있고 딱 두 개죠. 그죠? 서울이 좋아지면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겠죠. 돈이 있냐 문제는 둘째 문제고. 그러니까 옆에 동네가 세종이 자꾸 좋아지면 대전에서도 심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뭔가 좀 이 어려운 시국에 누군가 한번 쭉 밀고 나가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썸네일 하면 되겠네. 쭉 밀고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도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이 해주면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이제 만약에 대구가 간다 그러면 이 색깔이 바로 빨간색이 안 되고 네. 이 파란색이 바로 빨간색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옅은 파란색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런 색이 그 흰색이 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한 빨간색으로 가겠죠. 그런 원리처럼 이제 대구가 제일 마지막에 돌아설 거라는 거를 지금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부산이 좀 더 빠를 거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 밑에 충청도가 부산 대구보다는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 물론 부산이 도시가 되게 크니까 지역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죠. 천천히 확 돌아서 가지고 빨간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이제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식처럼 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지금 이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수도권, 그 다음에 대전, 대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충청권, 그 다음에 경북이 먼저죠. 경북,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식이죠. 확실히 좀 불긋불긋한 데가 좀 늘어나서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실수자들은 마음이 이제 콩닥콩닥하죠. 한 곳에만 자꾸 천천히 알아보라는데 벌써 갔더니 1억이 올랐다 그러고 죽겠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씨. 그 요새 좀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받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데이터는 어쨌든 현장보다는 조금 느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 파악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네. 방송인 지금 분위기 이렇다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야 돼요? 이런 얘기들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신문에서 이제 막 급매물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거래량이 조금 늘었는데 에휴 뭔 소리야 됐고 떨어져서 그 신문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슬슬 전세 사기 하다가 이제 전세 사기에 정신을 팔렸다가 신문이 딱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도 많이 늘고 네. 가격도 오른다 그러고 자꾸 문의도 늘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신문들이 이제 지금은 오를 것 같은데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자꾸 마음이 콩닥콩닥하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자, 그 시장은 세 가지다. 그 급등이 있고 급락이 있고 보합이 있다. 그죠? 보합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급등이나 급락이냐? 일단 급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급락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것 같고. 있죠.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30%더 빠진다. 했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보니까 15%, 20% 빠진다고 10% 줄었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 제 생각은 이제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보합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이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옆으로 길 거냐. 나는 이거일 것 같다는 거지. 연말까지는 최소한 이거일 것 같다는 거고, 금리 인하 속도가 만약에 빠르고 시장 금리가 따라서 빨리 떨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2주마다 이제 호랭이 TV를 보시면 제가 2주마다 뷰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매크로가 바뀌면 조금씩 뷰를 바꿀 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보합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 급할 게 없다. 그래서 보합이라고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기장금리가 낮지 않고, 그 다음에 집값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역전세 때문이다라는 거죠. 역전세. 그래서 역전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역전세 데이터를 자꾸 이제 돌려보고 혼자, 이게 막, 혼자 그런 거 있잖아. 막, 데이터 성애자,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보고 키키키 웃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데이터는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제 말랑말랑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건데,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거죠. 예, 데이터. 역전세가 이제 피크가 올 연말일 것 같다. 왜냐하면 그 2022년 초까지 이제 전세가 피크였으니까 그 2024년 초까지 피크일 건데, 그거 이제 전세 계약을 보통 3개월 전부터 하잖아요. 6개월, 3개월 전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 되면은 그때가 이제 전세 피크일 것 같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세가 그때까지 확 올라주면 되죠. 그거는 금리에 달려 있는 것 같고. 전세가도, 스물 이제 바닥을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이 피크가 될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역전세가 났어요. 이제 한 방법이 누가 있죠? 내가 현금이 많으니까 주면 되고, 주든가 아니면은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하신 분들은 깡통 전세하고 역전세도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깡통 전세는 내가 팔아도 전세를 못 돌려주는 거고, 역전세는 10억인 전세가 5억 하다가 3억 5천이 된 거지. 그럼 집을 팔면 갚을 수 있잖아.
깡통 전세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깡통 전세는 10억인데 전세가 10억인 거고 팔아도 못 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역전세 문제로 역전세가 났어. 그럼 어떻게? 못 돌려주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매물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전세를 내놓으면 되는데 전세를 놓으면은 현금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은 줄겠죠? 그죠? 전세 매물은 줄고 매매 매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물 지금 증감을 보면 아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매매 매물은 늘고 있고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의 상승을 급등이 아니라 이제 상승 방향, 상승으로 방향을 턴을 시키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는 스물스물 조금 오를 건데 거기에 이제 시장 금리 떨어진 속도가 가팔라지면 이제 속도가 점점 붙겠죠. 그런 분위기 있고 매매는 조금 더 전세보다 늦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전세 때문에 나온 매물들을 이 실수요자들이 이걸 받아줄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받아줄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받아줄 수 있냐? 그렇죠. 받아줄 수 있냐는 거. 그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게 힘이 이제 매수 쪽이 힘이 세면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량 추이도 봐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모아놓은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급매물 잡았어야 했나 찐반론 떴지만 하반기 전세런 경고. 이게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다 나왔어 벌써. 그러네요. 변곡점까지 4개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네요. 급매물은 뭔지 아실 거고 찐반론은 찐반등론. 진짜 반등이다. 찐반하고 왔다. 이게 진짜 반등이다. 찐반론. 처음 알았네, 나도. 찐반론. 이거. 하반기 전세로는 이제 그거죠. 그 전세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전세를 다 버리고 떠난다. 이런 개념이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택시장 변곡점 왔나. 이게 변곡점은 그거잖아요. 이게 바닥으로 꼬꾸라지다가 딱 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게 변곡점이잖아요. 그 수학적으로 보면 미분하면 기울기가 0인 거. 네. 그죠. 네. 저희 둘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안 좋아하시나 보다. 기울기가 0인 곳이잖아요. 그죠? 변곡점 왔나? 이런 얘기인데, 변곡점 근처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곡점에 왔는데 이게 이제 y는 x제곱을 이게 바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x축에서 몇 번 걸칠 수 있잖아. 나는 그런 느낌이다.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여러 개다. 여러 번. x축 이렇게 왔다리. 약간 왔다. 매매 증감률은 마이너스 0.1%.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매매 증감률은 이제 그 지수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수를 미분한 게 매매 증감률이니까 너무 어렵나? 지수를 미분하면 매매 증감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0.1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락폭이 떨어지는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0에 수렴하면 변곡점이 오는 거죠. 예, 어쨌든 데이터는 이렇게 재미가 없어.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훅 떨어지다가 이제 거의 멈추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2월달인가 3월달에 말씀드린 게 빠르면 4월달이면 플러스 상승 전환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늦게 왔네요. 5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서울이 플러스로 상승하는 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감정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또 가슴이 쿵탁쿵탁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지적으로는 막 1억씩 오른 데도 있고 막 이럴 거란 말이지, 분명히.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 그런 데도 있을 건데, 이 가장 먼저 이게 신호가 오는 데가 떨어질 때도 그랬지만 잠실의 대단지일 거다라는 거죠. 거래가 많으니까 시장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보니까 주말에 손잡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실수요자들 손잡고 이렇게 그 부동산 팜플렛 들고 부동산 소장님하고 남녀 이렇게 세 분이 쌍을 이루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 우리는 또 그 실거주 아니면 집을 못 구하잖아요. 그죠? 못 사잖아요. 네. 이제 보죠. 연초에 샀어야 했나? 최근 마포구 전셋집을 계약한 직장인 김모 씨 40세. 이제 가장 표본이 되는 사람을 한 것 같아요. 김모 씨 40세.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보니 진작 금매를 잡아서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복잡하다. 복잡하대요, 마음이.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일반인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집이 오르니까 샀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집이 올라야 산다니까요. 집이 올라야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다주택자가 15%인데 그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빼고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생각보다 10%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투자자인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일반인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42대 45 맞을 거야. 42는 집이 있는 사람이고요. 45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다주택자 빼고 무주택자 빼고 그 사이에 1주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들의 마음이 집이 올라야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매매 증감률이에요. 흰색이. 여기 위로 올랐다는 이야기, 이게 0이거든요. 이 선이 0이니까 여기 위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매매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네. 여기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매매가 집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네. 그러면 이제
올랐다가 여기 보면 내렸다가 다시 반등해갖고 오르고 있는 거네요.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 이제 요거는 뭐냐면 형광색을 봐야 돼. 형광색. 형광색은 뭐냐면 요거는 심리지수, 매수 우위 지수. 그 매수자 문의가 많아요. 매도자 문의가 많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매도 문의가 많다는 거예요. 집 팔고 싶어요. 요즘에 손님 있어요. 이거고 여기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집 좀 사고 싶은데 매물 없나요? 아무거나 주세요. 일단 살게요. 안 볼게요. 그 통장 계좌 주세요. 빨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매매진급 내려가니까 심리가 어떻게 돼요? 꼬라박죠. 그리고 이게 올라오는데 보면 이게 급하게 올라오잖아요. 보시면 급반전해가지고 오르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니까 다시 내려가잖아요.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쑥 빠지죠. 그리고 잠깐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지수가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죠. 그리고 다 계속 마이너스인데 계속 마이너스다가 여기서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네. 보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작이 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똑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보세요. 이 집이 이제 이럴 때 보세요. 최근에 미쳤잖아요. 이거 보세요. 미쳤잖아요. 그죠? 매매 상승률, 증감률이 엄청 높고, 심리도 엄청 올라가죠. 이럴 때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중간에 정부가 찬물 한번 촥 913빵. 그래서 이제 1116 뭐 이런 거. 그치. 초창기 규제는 이렇게 폭이 커. 하락 폭이 커, 이렇게. 계곡의 넓이가 길어. 여기도 이제 2018년, 19년에 넓이가 크죠. 근데 보시면 이제 규제 내놓은 이게 폭이 점점 작아지잖아. 이제 맷집이 생겨. 아, 그렇지. 때려봐라. 그래봐야 또 올라. 그래봐야 또 올라. 김현미 말 안 들어. 뭐 반대로 하면 돼. 뭐 이러면서 막 희기닥거리면서 우리가 조롱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우리 까불리가 까불 때가 있었잖아. 그런 시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까불었어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훅 빠지다가 네. 급락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바닥을 찍고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짜글짜글 올라오는. 네, 짜글짜글 올라오는 거죠. 강남은 계속 짜글짜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증가폭도 줄어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거의 95%의 확률로 집이 올라야 매수 문의가 많아진다는 거고. 매수 문의가 많은 거는 뭐냐면 사전 작업이죠. 매매의 사전 작업. 그 매수 문의가 많다는 거는 살고 싶은 사람의 사전 작업이고, 이게 이제 심리가 매매 증감률, 집이 오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거래량으로 터지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일반인들은 집이 올라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러네요. 하고 싶었어요. 김모 씨도 보면은 집이 다시 오르니까 급매물을 잡았어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복잡하다. 복잡해. 예, 그러면 더 떨어졌으면 그 봐라. 쌤통이다. 한 교수님이 그랬다. 봐라. 이광수 애널리스트님이 그랬다.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실거주는 언제 산다? 집이 오르면 산다. 올라야 산다. 이런 것까지 다 넣으셨네요. 아, 예.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아니 이게 빨간 줄 쫙. 그러니까 내가 이게 후랭이 잘 되시라고 진짜 열심히 한다. 우리 방송에서 이런 거 하지도 않는다. 본인 방송에서도 안 하시는 걸 막 밑줄 치고 예. 막 메모해놓고. 손목이 아프다니까 내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 짠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중구난방이라 이거 써놔야지 또 이렇게 또 그게 잡히니까. 네. 실거주는 언제 산다? 오르면 산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실거래보다 2억 이상 높은 26억 5천의 음마 아파트가 낙찰이 됐다. 이거 기사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데, 아니 그럼 지금 내가 그래서 그 네이버 매물을 봤는데 24억 5천에 있어. 7천이가 있어. 네. 그럼 그걸 사지 왜 이걸 경매로 받아 사? 이제 약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꿀이 발려 있나 집안에? 오버슈팅?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경매가 그 집을 사는데 좋은 수단은 맞는데 이 경매가 너무 대중화됐어 이제. 제가 처음에 재테크를 할 때는 경매만 있는 줄 알았어요. IMF 때 망한 게 하도 많아갖고. 그러니까 경매책을 보면은 막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골치 아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때서 사람들이 막 서서히 인식하고 몇 명만 알고 있고, 유치권을 해결하면 돈이 된다 이러면서 막 몇시서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다 알아. 깨는 법 다 알고 뭐 어떻게 다 있어. 그래갖고 너무 대중화됐다는 거지. 지분 경매 이런 것도 다 빠삭해. 막 경매 파삭파삭 막. 그 되게 특수 물건인데 빠삭하단 말이야.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경매가 너무 대중화돼 있단 말이죠. 대중화돼 있어갖고 이제 오히려 금매보다 경매가 더 비싼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주택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경매로 사면 주택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런 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투자로 샀다는 거잖아요. 네. 투자로 샀으면 26억 5천만 원에 투자를 샀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샀어. 좋은 투자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놓으면 되는데 전세를 올라가면 전세가 6억이야.
그러면 20억 있어야 돼. 있나 보죠.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그런 거임에 불구하고 비싼 것 같다는 거지. 경매는 싸다라는 인식은 이제는 조금 더 일반 물건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경매는 또 낙찰을 받아야지 또 큰 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26억 5천인데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6억 3천도 있고 4천도 있어요. 그래갖고 가짜로 이렇게 밑에다가 넣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내 마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마 아파트도 비싸게 낙찰이 되더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찐반 진짜 반등 찐반일까? 서울 청약 경쟁률 78대 1. 또 이게 그 세절이잖아요. 세절. 매절을 알고 세절. 갑론을방이 무성한데 무성하진 않고 이제 갑이 많아요. 을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증감률은 0.01%로 하락했다. 근데 0.01%라는 이야기는 이제 다 왔다는 거잖아요. 0.01이면 이제 다음 주에 반등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왔을 때 빨간색이라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죠. 우리가 상승 반전이 코앞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여기 나오는데 실거래가 문제잖아요. 지금 거래가 터져야지 상승이 온다는데 사실 이제 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바닥인 경우에는 그 바닥에 쌓여 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돼서 이제 소화가 돼야 올라가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터져야지 이게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 줄어든다. 막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봐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6천 건이 되는데 지금 그래봐야 3천 건이에요. 그 한참일 때 대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량 는다고 지금 집값 안 올라요. 이게 갑론을박이잖아요. 네. 서로 공격과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시면 실거래들 중에 1, 2월보다 3, 4월의 거래가 높은 가격이 됐으면 상승 거래고 낮은 가격이 됐으면 하락 거래야. 전국 기준으로 보면 58.3%가 상승 거래했다. 이런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64%가 상승 거래다. 지방은 54%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도권이 먼저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승 거래, 높은 가격으로 1, 2월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많이 늘었다. 서울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 와중에 이제 급매물도 속속 사라지고 있다. 일단 급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가격을 호가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호가를 올려야 그 다음에 오른 호가에서 체결이 되면서 시세가 되고 또 오르고 이런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매물도 속속 사라지고 있는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리얼망고 여기서 많이 보던 대표가 최윤성 씨인데 제 이름이 최윤성이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송파구를 보니까 이제 그 급매물이라는 건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은 급매물이라는 거는 KB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걸 급매물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의 매물, 등록된 매물이 8.6%밖에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동구라든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가까이가 급매물이에요. KB 시세보다 싸게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KB 시세보다 저렴한 것들도 많이 줄었고 KB 시세 대비 그 폭도 있잖아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이다라는 거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하면 연초 3월 이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니까 1, 2월 평균 대비해서 서울은 상승 거래가 64%, 그 다음에 하락 거래가 32%. 그러니까 거의 이제 3건 중에 2건은 상승 거래고 1건은 하락 거래라는 거죠. 수도권이 그래서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지방은 거의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막 눈에 확 띄게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 10월달 죽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그쵸. 500건이었어. 500이었어? 그래서 힘들었구나. 559에서 시작해갖고 서울입니다. 3,000개까지 갔는데 이제 4월달 거는 지금 집계 중인 거죠. 집계 중이니까 이게 3,100~200건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폭이 기울기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증가폭이. 그렇죠. 증가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힘이 이제 매수의 힘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 매수의 힘이 약해지는 거는 마포의 40대 김모 씨처럼 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대출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시장의 매수의 힘이 약하다는 증거,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매물이 줄어들면 되거든요. 원래 보통 우리는 이렇잖아요. 집이 올라 10억에 내놨는데 그 옆집이 팔렸대 10억에. 그러면 이제 사장님 이제 파시겠어요? 10억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와이프랑 상의 좀 해볼게요.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니 집을 지금 자기 집을 살고 있는 집을 내놨는데 와이프랑 상의도 안 하고 내놨단 말이에요. 말이 돼? 상의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거둔다는 거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해 보니까 10억 5천 원 받아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매물도 없어지고. 네. 아니 안 팔래요. 그냥 1년 뒤에 팔게요. 우리 애들 아직
학교 다니고 이거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도 줄고 호가도 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상승이 일어났음에도 호가는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이게 막 늘지 않는다는 거지. 1억이 올랐다 그러니까 마음은 조마조마한데 대출을 막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고민도 되고 이런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분위기를 계속 끌어서 이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매물이 줄면 돼요. 매물이 줄면 더 달라들어요, 원래. 그죠? 밀당하는 거잖아요, 밀당. 네. 그렇죠. 너무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래량이 이제 증가폭이 좀 줄어드는 거는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월 3주 매매 증감률이 0.11% 상승해 세 군데가 다 상승해요. 상승한 데 위주로 해서 송파, 노원, 강동. 그래서 급매물 비율이 송파는 8.6인데 그리고 시세 대비 최대 가격 차가 6천만 원. 송파가 20억씩 하는데 6천만 원이면 진짜 급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급매 같지도 않은 급매물만 있는 거죠. 그러네. 1, 2층이나 저층은 다 뺀 거예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0.07%인데 39%, 40%가 급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원구는 송파 가격 대비 보면은 되게 좀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이라는 거죠. 좀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죠. 이제 최대예요, 최대. 그 다음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등폭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어쨌든 급매가 사라져야지 호가를 올릴 수 있다. 어쨌든 급매는 사라지고 있다. 이 자료 제공에 좀 도움을 주셨네요. 예, 제가 이게 뽑은 겁니다. 요주. 예, 써있길래. 예, 밤새도록 돌렸습니다. 리얼만 써있네요. 예,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매매가 상승률이 상승 전환이 코앞이다. 그 다음에 상승 거래가 증가했다. 매매 거래도 증가했다. 급매물은 감소했고 청약시장은 살아나고 있다. 찐반이라는 증거 5가지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상당히 근거가 탄탄한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찐반이라 했는데 확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 머리는 아닌데 마음이 자꾸 귀가 막 이만해지고 둔산 그거 사? 이러면서. 자, 청약시장도 서울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지민 오룡청약연구소 대표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관심으로도 옮겨가는 것 같다.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한 수준의 급매물이 남아있는 경기도 등으로 시장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움츠렸던 시장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더라도 반등의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저도 이거에 동의한다. 반등의 속도를 내기.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다. 자, 1차 관건은 급매 소진으로 추격 매수가 따라 붙느냐. 좋아. 정확해. 자, 그래서 이강수 애널리스트님이 나오시네요. 이제 이분은 이강수 애널리스트님이 아니고 이제 광순의 복덕방이에요. 부동산이 아니고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이제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셋에서 나오셨다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겠다 이런 컨셉이시더라고요.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비즈니스 모델 한번 제가 파보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구독부터 해야죠. 일단 한번 파보겠습니다. 최근 매수세를 주도한 사람들은 2030 세대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지 않고 다시 관망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추격 매수가 딸린다 이거죠. 네. 처음에 우리 봤잖아요. 그 그래프 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먼저 보여드린 건데 가격이 올라야 매수한다니까요. 저는 요거는 아닌 제 생각은 요거랑 반대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 어쨌든 지금 이거 오른 거는 2030 세대들이 이제 특보례를 받아서 한 게 큰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거는 맞는데 이제 올라버리니까 이제 안 산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본격 상승하려면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년에는 30%를 넘나들던 서울 캡 투자 비중이 올해에는 10% 안팎에 머무를 정도로 위축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안 사니까 실수요자들만으로 가격을 올리기는 힘들다.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거다.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캡 투자 비중도 많이 줄었다. 10%로 줄었다. 완전히 실수요자 위주의 장이다. 그러니까 오르기 더 힘들다.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오른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 메인 컨셉이.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오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군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 그쵸. 이야기는. 그죠. 요거는 요 위의 줄을 맞는 거, 반등의 속도를, 그러니까 반등이 오긴 했는데, 반등의 속도를 내긴 어렵다라는 거에 동의는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아하. 이런 거죠. 그러면 갭 투자가 30%였다는 거야, 서울에. 그럼 나는 참 궁금해. 그럼 30%가 투자자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희한한 게 70%가 실수요자인데 그러면 70%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30%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투자자는 어차피 12.4% 이야기하면서부터 갭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이 젊은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미리 사놓고 나중에 갚아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수요가 10% 정도 된다고 보면 투자자들은 거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2020년, 21년에도 12.4% 있었다는 거지. 그럼 그때 불처럼 오르던 게 과연 투자자들이 막 사서 그런 거냐 이거죠. 70%, 90%가 실수요자들이고 그 2, 3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완벽한 지금 실수요자 시장이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집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출 증가세도 가팔랐잖아요. 투자자들은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아요. 그렇죠? 대출을 많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 거죠.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제 강론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많다 이런 거죠. 실수요자는 제 표는 실수요자들은 집이 올라야 산다. 그리고 실수요자들만으로도 집을 급등시킬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촉매 역할을 하고 실수요자들이 꽃을 피우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끝나는 거죠, 장이. 2021년, 22년. 아름답게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수요자들은 그냥 살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이자 내면서 살면 되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죽을 맛이죠. 자, 이제 더블딥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블딥 이야기. 자, 이제 박은감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KB국민은행 수석. 옛날에 고종환님이 제일 유명했고, 그 다음 박은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박은감님이, 고종환님은 좀 조용하시더라고. 박은감님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더블딥이 올 거다. 1차 부동산 세일이 끝났다. 하지만 2차 세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뭔 이야기냐? 확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 거다. 더블딥.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나 이거 동의해. 진짜 좋은 말이야. 근데 강론은 또 아니야. 볼게요. 왜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때 9월부터 12월 사이에 수도권 집값이 넉 달간에 17% 빠졌다. 이후에 보면은 2009년 수도권 집값은 전고점을 갈아치울 정도로 급등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4달 사이에 훅 빠졌다가 훅 원복이 됐다. 급하게. 그리고 2010년부터 슬슬 이런 더블딥이 아니 W가 아니고 W는 한쪽이 망가졌어.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왔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좀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약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건 약간 좀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그 외환위기 또는 이제 외부적인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 뭐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올라가고 우리나라 금리를 확 올려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나라 금리를 확 올려서 외화 유출을 막아야 된다. 2008년 때 그랬고 그 IMF 때도 그랬고 그래서 금리를 확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정이 되니까 또 갑자기 확 내린 거잖아.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올리는 속도도 빨랐지만 내리는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그 금리랑 역으로 가니까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역으로 가니까. 근데 지금은 확 올렸는데 이렇게 내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급반등이 안 올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 느낌이야. 너무 떨어지니까 그 반발 매수 같은 그런 느낌? 반발 매수. 10억 하는 게 7억 해? 싼데? 특례 보금자리 해준대. 희룡이 오빠가 하자. 그래서 쭉 샀어 1억 오르니까 또 사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아니겠지. 설마 또 떨어지겠지. 다 그러고 있는데 유튜브만 틀면 그러고 있는데 근데 신문에서 지금 보니까 어우야 서울이 터졌대. 어떡하냐? 분양 경쟁률 78대1 들어봤냐? 세전력에서 내절 왔다. 이런 느낌이야. 내절 아시죠? 내절 왔다. 이러니까, 어떡하지? 근데 망고쌤은 자꾸 천천히 돌아봐라. 괜찮다. 천천히 돌아봐라. 이러고 있는데, 이거 떠나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근데 이거는 정리된 거 아닌가? 일본은행의 문제 아니었던가? 미국이 아주 빠르게 대처를 잘하지 않았나? 그 전체적인 금융권 부실로 커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뱅크런이라는 거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뱅크런이 안 나고 일부만 뱅크런이 났어요, 얘가. 5개 중에 하나가 뱅크런이 났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돈을 뺐어요. 사람들이. 빼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넣어요. 어디다 넣어?
그래. 다른 데다 큰 은행이 더 좋아지는 거야. 제일 튼튼한 데 갈 거 아니에요. IMF 때 우리 누나 예금을 찾아가지고 경남은행에 찾아가지고 농협에 넣었다니까. 찾으면 바로 옆에 가서 넣는다니까요. 더 좋은 데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뱅크런이 이제 시스템 무기가 안 오고 이제 일부 은행이 뱅크런이 되면 이제 큰 은행으로 돈이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돈의 총량은 줄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자꾸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를 내리면 그 지불능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는 뭐 이렇게 시스템이 완전 망가지지 않는 이상 망가질 것 같지도 않고 저금리로 가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를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우리 주식처럼 우리가 뭐 사팔사팔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2년 단위, 최소 2년 단위, 4년 단위로 가는 건데 2년, 4년 보면은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될 거다. 이거는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다. 항상 그렇잖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무엇이고 같은 건 무엇이냐. 이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물려요. 부실의 내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전세값이 폭등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2년을 더하면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전세값이 폭등한 전세값이 재계약이 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역전세가 나고 이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론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여기 또 이 애널리스트님께서 또 이야기하셨네. 이 전세론은요 사실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사기가 난리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전세 거래가 늘고 있거든요. 계속 늘고 있어요. 1, 2, 3, 4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세 사기랑 분명히 역전세는 다른 거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장에 강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2021년 하반기 고가로 계약한 게 2023년 하반기에 오잖아요. 그럼 가을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급락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아니다라는 거죠. 정부는 뭘 원할까요? 급등을 원할까요? 급락을 원할까요?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합을 원한다니까요.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법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지금. 역전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아니라 역전세 문제인데, 이 역전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세 사기랑 다른 게, 결국엔 전세가율이잖아요. 전세 사기는 1억짜리를 1억에 전세 놓고 1억 2천에 전세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팔아도 이게 못 갚는 거잖아요. 이 깡통주택이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의 역전세는 전세가율이 50% 수준이라고 지금 맨날 조롱하잖아, 우리들. 그러니까 10억이면 전세가 5억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3억 5천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팔면 되잖아요. 팔면 되는데 팔라고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이제 막 내려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또 다주택자들이 아우성을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10억짜리에 3억 5천 빌려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냐 이거죠. 10억짜리 담보로 3억 5천, 5억 빌리는 게 이게 금융권의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전세 태그 자금 대출로 특례 보험처리 같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저씨들은 이 카드를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씨는 알고 있어요. 정부는 알고 있어요. 역전세 문제를 알고 있는데 알면서 대처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더 떨어지면 그때 대처를 하겠죠. 그 임대차 3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임대차 3법을 바꾼다는 게 그 계약갱신 청구권, 상한제, 그 다음에 신고 이런 건데, 사실 그거 바꾸자고 했던 거는 처음에 자기들 콩약이고, 원래 이거를 2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래 위도 없애고, 그리고 신고하는 것도 없애겠다. 실거래 신고하는데 뭘 또 신고하냐. 사실 이거 거의 폐지 수순으로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걸 했다가는 또 표가 확 떨어질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문제를 약간 덮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손질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다주택자 쪽에 썼다가는 이쪽 표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왜냐면 이쪽 표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것도 많지만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줘도 안 찍어줄 거거든. 이제 일 받았어. 집토끼도 잡아야 되고 나가토끼도 잡아야 되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옛날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김현미 씨도 그렇고 원희룡 씨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국토부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국토부 수장으로 앉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오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로 앉혀야 되고,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표랑 관계없기 때문에 일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전세가 없어진다는 이런 소리도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반론은 오르지 않는다. 반론은 이제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더블 DB 올 수도 있고,
전세론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다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합으로 본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10억짜리 집을 그 뭐 9억 5천에 사나 10억 2천에 사나 제가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다. 나중에 보면 전세 소멸. 보증금 집주인 아닌 은행이 겠지 전세 소멸 그냥 에스크로인가 에스크로. 에스크로.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거는 기사 안 읽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집을 샀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전세가 7억이야. 7억이야. 그래서 전세를 끼고 샀어. 그래서 세입자로 이제 그 후레이님이 들어왔어. 네. 그럼 이 7억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공적 기관에 예치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주인이 그러면은 이제 주인은 뭘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딴 데 못 쓰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전세 끼고 집을 사요? 공공임이 되네, 공공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7억 중에 10%만 예치해. 7천. 이게 사기 실지도 모르니까. 또는 뭐 30%만 예치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제 7억 중에 뭐 한 2억 정도를 예치하라 그래.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세를 9억으로 올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아예 안 사면 되죠. 네. 그렇죠. 어떤 걸 택할 것 같아요? 9억을 올리는 게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양도세하고도 비슷한데 분양권은 업다운 계약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한테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세금. 네. 모든 사람들한테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금이 급나기 때문에 그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써도 되는 거지. 그래야 팔리니까. 가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다운 안 쓰면 거래 안 한대요. 어이가 없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 진짜 지금 한 명도 안 그러겠지. 사실 한 명도 안 그러겠는데 아주 옛날에 가보면 사러 가보면 이제 그 집 사러 가면은 뭐 이렇게 다운 안 하면 절대 못 팔아요. 그럼 딴 집 알아보세요. 그러면 딴 집도 물어봐도 그 다운 안 하면 거래가 안 되는데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는데 요즘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지. 그게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데 양도세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죠. 그렇죠? 10억짜리 집을 파는데 세금 2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세금 2억을 12억으로 전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그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12억이 내면 안 팔려. 그래서 10억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물론 12억이라는 호가를 올려놓으면 앵커링 효과가 있어갖고 10억에 팔던 사람들도 10억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겠지. 요거는 개인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세를 전부 다 에스코로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세하면은 뭐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뭐 2억씩 에스코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2억씩 올리는 거죠. 안 그러면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아예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 아무도 전세를 못 넣게 했어. 그래서 전세를 사라지게 만들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답답한 게 그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갖고 참 안타깝긴 하지만 반지하에 물이 차갖고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지하에 물이 차? 반지하 없애. 오세훈도 그렇고 반지하 없애. 역전세가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 전세 없애. 뭐 이거 세상이 너무 쉽지 않나? 이러면은 뭐 문제 되는 건 우리가 없애버려다. 교통사고 났어. 차 없애. 차 없애. 그래. 자전거 타고 다녀. 그러다 다 없어지겠다. 네. 사람의 문제, 사람도 다 없애? 그러니까 너무 해결 방법이 너무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이건 정치적 수사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현실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알아. 그냥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정치적 수사죠. 연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럴 때 무슨 개그를 드립을 쳐야지 시청률이 올라가는지 분량을 그렇죠. 확보하는지. 그렇죠. 정치 똑같은 거죠. 이럴 때 어떤 드립을 쳐야지 드립을 친다는 게 좀 가볍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멘트를 던져야 되는 나한테 이익인지 딱 알고 있는 거지 본능적으로. 그렇지. 태생이 정치인인지라. 구단이야 구단. 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로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 이제 선진국 되는 거예요. 주거 문화가 선진국 돼서 이제 다 월세로만. 그렇지 월세로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5억이 있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전세집 5억에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전세집이 하나도 없어. 현금이 5억이 있는데 집을 사기는 그래 10억이라서. 그러면 이제 현금이 5억이 있지만 월세 250씩 내는 거지 무조건. 네. 와 좋다. 좋다. 치기네. 그래서 이제 전세는 치기네.
그 자산 증식을 하는데 좋은 수단이죠. 이렇게 현금을 이제 물론 은행 이자만큼은 은행 이자만큼 뭐 손해는 보긴 하지만 파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주인한테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출 이자하고 은행 그 전세 보증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현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 발생하는 그 이자 수입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대출 이자보다는 은행 그 예금 이자가 훨씬 낮잖아요. 이게 예대마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 제도만큼 좋은 게 없는 거지. 뭔 소리냐? 10억짜리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월세는 300, 그 다음에 대출 이자는 200,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전세금으로 다 맡기면 은행 이자는 100 이런 거야. 그럼 뭐가 제일 유리해요? 전세. 그렇지.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 매도가 다 좋아서 이게 미시돼 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처럼 그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유리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이건 뭐 미개한 사금융 쪽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필요 없어 없애. 정치적 수사겠지. 설마 몰라서 그러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전세를 그래서 전세를 만약에 진짜 없앴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무조건 월세 사야 되는 거죠. 현금이 아까 말씀드린 5억이 있든 없든 무조건 5억이라도 무조건 이제 막 300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월세가 엄청나게 자산 그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뿐더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자, 월세 300을 낼까?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자가 200인데 그럼 집을 살까? 합리적인 생각이라 그러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낫죠. 네. 그렇죠? 다른 비용 없다고 치고. 그렇죠? 그럼 집을 사는 게 낫죠. 그럼 이제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집값이 되게 요동을 칠 거예요. 이제. 전세라는 완충이 없기 때문에 완전 아래 위로 엄청나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이제 실수요자들도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고정금리를 많이 하는 게 장기 고정금리를 많이 하는 게 이 요동치는 거에 해지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에 따라서 집값 매수세가 확 몰리고 확 빠지고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지금처럼 만만하게 막 7년씩 쭉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1년 오르고 금리 막 등락하면 같이 주식이랑 똑같이 놀 거예요. 주식. 이렇게 막 코스피 잡주같이. 계잡주 같지. 계잡주. 블루칩 옐로우칩 계잡주. 이게 있잖아. 블루칩 옐로우칩 계잡주. 이게 계잡주처럼 이거 탁탁탁 했지. 이게 뭐야? 주거의 안정성이 더 떨어지는 거지. 이런 거죠. 전세 사기도 갭 투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갭 투자 이야기를 없애버리는 차원에서 이런 수사를 던져주면 좋아하겠다. 갭 투자들 그런 거잖아. 이게 그 마음으로는 그 갭 투자들 사형 이런 걸 제도를 만들고 싶지만 그 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수사라고 보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제끼시면 돼요. 이런 기사는 그냥 그런가 봐. 왜 옛날에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다 정치적 수사거든요. 그걸 못 봤네. 가를 받았고 올릴 자신 있다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 B 모험 처리된 걸 못 들었네. 행간 여기 딱 그 가로하고.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 확실히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모험 처리된 걸 못 들었구나. 약간 그런 수사가 아닐까 이것도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번 정부는 시장을 조율하는 능력이 좀 지난 정부하고 그냥 다른 것 같아. 이번 정부는 정부 때는 이제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게 정부가 시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 시장이. 지난 정권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범위로 간 건데 계속 오르니까 이거를 이제 막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집 오를 것 같은데? 야 이거 못 막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왜 못 막아?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못 막을 것 같대요. 친구들 누군데? 막 데모하던 애들이요. 이런 느낌이지. 그럼 일단 이거를 그러면 전략을 바꾸자. 뭔데요? 우리 대신에 욕바지를 만들어. 그게 뭔데요? 강남 애들. 봤어. 강남 애들 했는데, 이게 안 돼. 계속 올라. 강남 애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로 가. 네.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 해도 계속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먹었으니까 법인으로 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다 실패한 거지. 그래서 정권을 뺏겼죠. 검사한테. 사람한테 정권을 뺏겨버렸죠. 영선인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영선끼리 붙었네. 그때는 뭐냐면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 너무 이제 그 공급도 없고 그리고 정책을 하는 것마다 그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하니까
공급이 두 개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축 공급만 많이 보는데 신축의 공급도 있지만 기축의 공급도 있잖아요. 재고주택. 그렇죠. 재고주택의 그것도 있는데 이 신축 공급은 때려 막은 상태에서 신축 공급을 빠르게 올릴 수는 없잖아. 빠르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재고주택의 그 매물을 늘리면 되거든. 근데 재고주택의 매물을 늘리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재고정책에 그 줄이는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축도 입주도 없고 막 청약 하면 로또인데 가점이 막 60, 뭐 70점, 막 80점 만점인가 만점 돼야 돼. 뭐 이런 식이지. 부모님 다 모시고 애 3명 낳고 한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 이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청약도 뭐 언감생심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 기존주택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기존주택도 매물 싹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힘들죠. 어쨌든. 지금 정부는, 핵심은 지금 정부는 운이 좋게도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시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잘 조율해갖고 최소한 총선까지는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만들 거니까 더 떨어져야지 전세 대거 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오르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좀 보다가, 특례보험자리 이론 때문에 너무 올라?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소진되고 나면 조금 생각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도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말고 총선 직전에 밀어붙여. 총선 직전에 달달하게. 달달하게. 노원구가 원래 좀 파란색이거든. 빨간색으로 확 바꿔야 되잖아. 달달하게 해줘야 돼. 달달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달달하게 나가면 또 오세훈이 가면 아니거든. 잠룡이냐 잠룡. 잡룡이 아니고 잠룡이야. 잠룡이잖아. 숙련 아래에 있는. 잠룡. 잡룡이 아니에요. 잠룡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총선 때 한번 또 이렇게 뭐 쏟아내겠죠. 그쵸? 컨설팅 결과가 뭐 총선 직전에 나오잖아. 그쵸? 쏟아내겠죠. 또 모아타운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우리 또 포세이돈 아니 오세이돈님 또 있잖아. 한강 르네상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선 직전 되면 또 적당히 때를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총선 끝나고 나서 또 적당히 또 그 용산 기시창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또 한번 해줘야 되고. 네, 또 했잖아. 카드가 많잖아. 그쵸? 잠룡이에요. 미음이에요. 네. 웃고 즐기는 가운데 이제 정리하면 네. 정부는 보합을 원하고 정부가 원하는 그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시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큰 상승도 하락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천천히 많이 알아보시라. 내가 저기는 진짜 못 가겠지 했던 데도 가보시라는 겁니다. 가보시고 진짜 가고 싶은 데도 가보시고 그 타겟을 넓히라는 거죠. 많이 돌아다녀 보시라. 그러면서 이제 견문도 넓히시고 부동산 보는 눈도 좀 올라가시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투자자들은 그 분양권이나 좀 기웃기웃하고 입주권 이런 거 좀 기웃기웃하지, 또 오피 가고 지상 가고 이제 안 그러겠지? 01 가고 한번 되었는데 이제 하겠습니까? 아니겠지 설마?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12.4%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2.4%를 안 풀어줄 것 같다. 그죠? 예. 총선 전에 좀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때 생각하고 일단 연말까지 어떻게 역전세를 잘 버틸 건가 이 궁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주면 돼. 특례 보증금 반환 대출 해주면 되거든.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나올 것 같다. 진짜 투자하고 싶은데 역전세 제대로 맞아가지고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아마 거의 역전세 제대로 맞고. 네, 거의 다주택자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 살아야 갚지 않겠소. 살아야 갚지 않겠소. 21년 3월에 21년 대기업이겠죠? 대기업에서 코칭 받고 창원 의창구 C급지 갭 투자로 샀는데 너무 후회 중입니다. 의창구요? 네, 의창. 의창이면 저기 유니시티 근방으로 가셨나 보네. 창원은 이제 가는 곳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원은 가는 곳마다 이 나름의 조금씩 이제 택지지구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이 나름의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다 갖춰져 있는 조그만 미니 도시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의창구도. 뭐 스타필드 생긴다니까. 네, 뭐 당장 정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유니시티 쪽이 아니고 북면이라는데 북면? 아니 거기를 북면은 낙동강 유역이잖아. 저는 생소한데요, 모르겠는데. 부동산 지리학인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농업 위주의
농업 위주의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산성이 제일 좋았어요. 그죠? 쌀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논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죠. 그러면 옛날의 도시들은 다 그래서 강을 끼고 있어요. 수경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아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원은 이제 공업 도시인데 이게 분지 지형으로 완벽한 분지 지형으로 쌓여있는 요새 같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창원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옛날에 창원은 이쪽이었을 거야. 낙동강이 이렇게 굽이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덜이 되게 넓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부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는 분들. 그렇죠. 여기 주남 저수지도 있고, 그죠? 예, 저수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저수지 물 가지고 이 농사가 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맨날 이제 낙동강 물이 넘치는데 남쪽이니까 여기가 맨날 물이 잠겼을 거야. 그래서 여기 논 바로 옆에서는 살기가 힘들었을 거야. 범람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낙동강에 이제 다목적 댐이 생기고 제방 공사를 하면서 뚝을 높이 쌓을 능력조차 없었던 시대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산업개발따라고 돈이 생기니까 쌓으면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여기는 좀 그러니까 구릉지대인 산하고 들 사이에 살았을 거라고 안 잠기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산 밑에 보면 이렇게 들을 보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되게 오래된 도시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쪽이 북면 뭐 감개지구 이런 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대세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공업으로 넘어갔잖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산다는 거죠. 파란 지붕 많은데 여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생산성이 높겠어요? 여기가 생산성이 높겠어요? 이쪽. 당연히 여기가 높겠죠. 하단이. 그러면 여기 가까운 직주 건접되는 아파트가 비싸겠어요? 여기가 비싸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비싸겠죠. 하지만 창원은 전통적으로 울산하고 창원은 갭이 커요. 새 아파트가. 그래서 좋은 건 알지.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창원은 성상구다고. 성상구. 근데 성상구, 선생님 성상구 이러는 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제일 비싸겠죠. 왜냐하면 공장이 제일 많잖아요. 아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막 파란 지붕이 공장이야. 공장이 제일 많잖아. 그럼 여기가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집이 제일 비싸겠지. 자, 근데 이제 갭이 크니까 일로 넘어갔겠지. 싸고 이러니까 넘어갔겠죠. 여기 이제 갭이 좀 작겠죠. 아, 그렇지. 근데 그 갭이 작은 이유가 있는 거지. 가격이 싼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방 내려가가지고 이상한 거 사고 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장고 끝에 악수라 그럽니다. 부동산은 배웠는데 세상을 못 배운 거죠. 대기업이 알려준 건데요. 그러니까 대기업 내가 예전에 까불지 마라 그랬잖아. 3, 4년 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 물론 많지만 그분들도 잘 모르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데를 보내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시내 안에 있는 거 개푸던가 사놓던가 여기 어딘지는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맨날 입주 물량이 어쩌고 저쩌고 임장을 발톱이 빠지도록 다니고 발톱만 빠져요. 배우는 건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지식이 체계를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핵심이 뭔지. 끄트머리만 핵심은 여기 있는데 주변만 계속 도니까 그런 거지.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주변만 계속 도니까 요걸 딱 알고 주변만 딱딱딱 찍어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니까 이렇게 그 원리를 먼저 알고 디테일을 배워야 되는데 디테일을 먼저 배우니까 디테일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야. 그냥 돈을 버는 방법은 그 시장의 흐름을 잘 알아갖고 바닥에 들어가갖고 좋은 상품을 딱 맞춰서 들어가갖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발톱이 빠지도록 임장을 다녀야지 부자가 되는 걸로 잘못 배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발톱이 빠지게 임장을 다녀서 이런 좋은 남부 쪽 이쪽. 그럼 여기 하면 되는데 여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를 했잖아. 그럼 가이드가 잘못된 거지. 뭔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까불지 마라. 2, 3년 배웠다고 강의하는 사람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본인이 감당하기에 부동산 투자라는 게 엄청 정신적, 물질적 많이 투자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 대비해서 내게 실력이 내공이 돼 있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네 책임이고 라는 벽 뒤에 숨을 거예요. 그죠? 그건 네 책임이잖아요. 네가 소액을 찾았잖아 이랬을 수. 아니 내가 그거 사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항상 그러겠죠. 네. 뭐 사야 돼요? 네가 찾아서 해봐야지. 그래놓고 이제 이거 샀어요. 그러니까 사서 많이 내렸는데 어떡하죠? 그건 네 책임이지. 내가 그거 사라 그랬냐? 얼마나 좋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불행인이께서 불인이들을 위한 이런 특강 하나 만들어봐.
아, 내가 제가요? 할 테니까. 제가요? 막 호통치고 숙제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방금 했던 거 보시죠. 간단한 거라는 거죠. 지도 몇 번만 봐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고 여기에다 집을 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아? 아니,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지금 보이는 거지. 사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봐봐요. 이게 분지로 이렇게 쫙 쌓여 있잖아요. 네. 빈 땅이 하나라도 있어요? 빡빡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도시의 반이 공장인데 대기업 공장이야. 왜 대기업인지 알아요? 지붕 따까리가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대기업은요 지붕에다가 이름을 써요. 이분? 그러네. 오, 그러네요. LG 엘렉트로닉스. 그러네요. 창원에서 제일 큰 공장이 LG 공장이었잖아. 삼성이 못 따라가는 LG 가전. 신기하다. 근데 80년대 중반에 노동운동을 너무 열심히 파업을 너무 오래 하고 그때 삼성한테 뒤집어져갖고 다시는 못 따라가는 곳이 여기잖아. 이렇게 이름이 써있군요. 천장에. 효성.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게 발톱이 빠지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간단한 거예요. 이제 보이네요. 이 대기업이 많아요. 기계의 왕이잖아요. 기계의 왕. 그렇죠. 그래서 역 근처에다 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분들은 차 타고 멀리 30분 이상 출퇴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싫어요. 용지 사고 싶어요. 용지. 그렇죠. 용지 한가운데. 봐봐. 연못. 돈이 많은데 공장에서 약간 떨어진데 연못 있잖아. 연못 있잖아. 여기에 부자들 사는 거지. 딱 봐도.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용지. 한번 가봤는데 와, 그렇죠. 진짜 좋다. 창원에는 두 개의 큰 길이 있어. 여기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원 2대로 있고 요 대로가 창원대로 있거든요. 요 길 건너 요 길은 주거지하고 공장을 분리하는 거니까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약간 완충. 그치. 약간 집중 먼저 좋지만 약간 이 두 번째 그래서 요 길 따라서 부자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아파트도 요 길 따라서 다 비싼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 도시 구조를 보면 산, 강, 길 딱 세 개만 보면 돼요. 강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산하고 길만 보면 돼요. 색깔로 이거 간단한 건데. 이게 간단하다고요?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게 어려워요? 아니 이게 어려워요? 들으니까 아는데 이게 안 듣고서는 이게 멋이단가 하는데. 부동산 지리학 한번 해야 되겠네. 부동산 이거 좀 재밌네요. 이거 한번 특강 한번 해주시죠. 부동산 지리학. 이거 근데 저기 칠판에서는 못하고 싸줄 수 있어? 준비하겠습니다. 사면 되지 뭐 프로젝트 사면 되지 뭐 그까 있고 뭐. 후랭이님 프로젝트 살 수 있게 혹시 하면 좀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투자는 간단한 거야. 이게 보면 프로젝트 빔 사면 되지 뭐. 사면 되지 그래. 네, 사면 되지. 얼굴 빨겠어. 진짜인데? 알겠어. 여기다 왼쪽에다가 부동산 지리학 특강 한번 해야 돼. 초초 브리니들을 위한 이런 거 한번 해야 되겠네. 한번 망호선님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내가 재밌어가지고 제가 듣고 싶어서. 아니 최소한 그거는 들으면 이런 북면 나가는 그건 없을 거야. 그냥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시면 내가 남자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들어오시면 항상 말도 잘하고 이론도 튼튼해. 엄청 열심히 해.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생각해. 뭐라고 하냐면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다. 창원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막 다 한 100장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임장 보고서를. 그치, 거기 시키니까 100장 만들었을 거 아니야. 100장 공부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북면을 샀어. 북면을 비하하는 건 아니야. 북면을 샀어. 그쵸?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하는 거지. 이 악수가 아니고, 악수. 딱 했는데 자충수. 역전세수. 역전세 딱.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괜찮겠어요? 강의 준비방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한번 많이 오실라나? 만들어 볼 테니까. 알았어. 뭐 투자 관련된 강의는 아니지만은 한번 가볍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아파트 지리학. 네. 왜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저도 부동산 책은 투자 책은 안 보니까 왜 서울의 역사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서울 도시의 발전사. 재밌어. 뭐 이런 뭐 서울 경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보고 있거든요. 서울 경제사? 경제사는 못 봤는데. 경제 발전과 함께 서울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책들 좀 이렇게. 뭐 메트로폴리스. 그러면 서울 관심 많으시면 그 강남의 역사에 대해 그 책 있잖아. 그 이름 뭐더라? 그 강남 1979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 배경이 있던 책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지루하지만 진짜 괜찮은 책은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고 있어요. 철판대가 요즘 나오나 모르겠다. 그 책 있어요. 그 책이 서울 이해하는데 되게 재밌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 인사이트. 저는 그 책을 딱 읽고 천국이 서울이랑 똑같구나. 그래요? 전국이 다 강남 개발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봤는데 이제 결론은 틀린데 어쨌든 도시개발사, 서울도시개발사 있거든요.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5권으로 돼 있어요. 엄청 길어. 엄청 길고 지루해. 근데 인사이트는 되게 많죠. 그게 좀 어려우면 그 경성에 내가 다음에 올 때 내가 서울 관련된 책 읽었던 거 있잖아요. 좀 정리해서 올게요. 후레이님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역전세가 무색하게 경기도 하급지인데 전세 매물이 폭감하고 호가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전세가 폭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세 때문에 매물로 확대해 놓으면서 전세가 아예 없어졌거나 아니면 역전세가 조금밖에 안 난 거지. 그냥 버틸만 한 거지. 그런 경우에는 그 전세 계약이 소득 체결이 되면서 이제 매물이 모자라겠죠. 지금 그걸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고 더 좋은 데로 가실 거라 그러면 저는 언제라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정리하고 다른 데 가겠다. 장이 바닥을 찍고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막 승하고 전 사이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은 뭐냐면 바닥으로 내리꽂다가 이제 막 이걸 이거 돌려 세우냐 마냐 이거 썸네일 세우냐 마냐 이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짜글짜글 그렇죠. 이런 거잖아. 그럼 이럴 때는 뭘 해야 돼? A급 A, B, C 그러니까 제가 그 위기에 A, B, C가 있다 그러면 A급지에 A급 상품부터 보는 게 맞다는 것이. 그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B하고 C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 외곽인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뭐 되게 신축이고 좋은 동네면 뭐 B급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정리하고 더 좋은 데로 가실 거라면 지금 정리하시는 건 맞다는 거지. 문의가 들어오면. 그리고 갈아타시면 되는 거죠. 우리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팔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거니까. 30대 미혼 동생이 네. 아파텔 괜찮냐며 묻네요. 수원 5억짜리 아파텔 싸다고. 나보다 어리겠다. 한마디 해줘요. 개념 챙겨. 정신 차려. 지금은 뱀 대가리보다 용꼬리가 나올 수도 있다. 강아지 머리보다 후랭이 꼬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좋은 곳을 봐야 된다. 또 돌아다니지 말고 왜 변두리 돈 없다고 네 돈에 맞춰가지고 뭘 살라 그러면 안 돼요. 그치? 주거는 투자를 항상 수반합니다. 지금 실거주도 아니든 투자가 돼요. 왜?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는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는 그거를 사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모래처럼 확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소비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새로 사야 되는 거고, 투자는 사면 이게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동차는 그래 소비고, 집은 투자가 되는 거죠. 실거주지만. 그러니까 투자와 실거주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내 눈높이와 내 가진 돈이 항상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조금씩. 항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질문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당연한 심리고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잖아. 까마득한 후배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고민했던 거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아파트가 낫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아파텔은 상품의 급지로 보면, 상품의 위계로 보면 A, B, C 중에 어느 정도 봐야 되나? B하고 C 사이? 그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차라리 아파트 중에 좀 깔끔하고 이런 게 좀 조용하고 애들 키우기 좋아 보이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차라리 영통 같은 데 가면 오래된 거 많잖아. 살기 좋은데 그런 거 사라는 거지. 수원이시면. 이러면 영통을 미는 줄 알겠다. 영통을 미는 건 아니고요. 좀 아파트는 좀 오래됐는데 살기 좋은 데 있잖아요. 가성비 높은데 그런데 아파트를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팔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떨까요? 30대 초반 미혼입니다. 전세 만기인데 팔고 지금 갖고 누가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놓으셨는데 네. 전세 만기다. 30대 초반 미혼이면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좀 모이면 이사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돌아보시고 괜찮은 곳이 있고 내 사정이 맞으면 그걸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출을 수반하게 되면 상환 계획을 잘 잡아야 돼. 월급이 얼마고 나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고정금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고정. 어차피 2, 3년 되면 또 이사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갈아타면 되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하면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하면 2, 3년 동안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내 상환 계획이 쫙 나오잖아, 이렇게. 픽스가 되죠. 그건 픽스가 되죠. 그쵸.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집값은 5%나 10% 더 빠져도 마음 상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팔고 넘어가면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는데요. 어차피 둘 다 내려요. 길게 보면 더 많이 오를 때로 넘어가는 거니까,
제가 상하는 대출은 계획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지금 샀는데 5%나 10%더 빠져도 마상을 크게 입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다면 더 좋은 데로 가셔야죠. 팔고. 대구 얘기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요? 네. 대구가 많이 떨어진 건 맞고 대구 내가 최근에 한 봤거든.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데도 많아. 대구는 이렇게 아래비가 되게 커요. 아래비가. 네. 진폭이 심하더라고. 떨어지고 오르고 내리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한 지역이 대구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입이 째지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땅이 계속 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으니까 대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톡방에서 수성구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여기저기. 수성구는 괜찮죠. 수성구는 실거주로 들어가면 되죠. W 들어가면 되죠. 자이 이런 거. 돈이 없으니까 문제죠. 차이가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차이가 더 벌어져 버리니까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나오네요. 범어 W 어떠냐고. 범사 만사하면 진리죠. 어디든지 1급지는 지나고 나면 수익률도 제일 좋지만 그 실거주 만족도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또 있어. 그런 거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무형의 가치로 이렇게 좀 더 프리미엄을 더 형성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투자로 생각하시면 좀 더 실거주면은 지금이 갈아탈 적기 그 정도? 근데 급할 건 없고 그렇게 봅니다. 투자는 그 12.4%를 어떻게 넘을 수 있나? 12.4% 탁 던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김명희, 이명희 씨 데리고 하는 건가? 그건 뭐 각자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야. 각자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12.4%를 내구까지 투자할 만큼 서두를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라고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사겠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급지에 A급 상품을부터 먼저 보는 게 지금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 한 문장이 아마 좀 그래. 함축적으로. 그래, 이게 아니고 지금 이거잖아. 이거 바닥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A급지, A급. 이렇게 되는 이제 C급지 가도 돼. 짧게 치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궁금하신 거 있잖아. 메일로 보내 여기다가. 네, 저한테 미리 보내놔. 그럼 그 중에 치사 선별해서 답을 해드릴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정확한 섹시한 질문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자기 사정을 최대한 까야 돼. 그래야 답을 해줄 수가 있어. 그렇죠. 기혼 유무라든지 자녀라든지 소득은 어떻게 직장, 되고. 이런 우리 해주시죠. 남성시대 한번 합시다. 막 호통도 치고 막 남성시대, 여성시대 말고. 네, 혹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게 좀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한번 당연히 서울에 지금 집이 한 5억 있는데 하나 찍어주세요. 이런 건 당연히 답을 안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성심성의껏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도 성심성의껏 답변 한번. 지역이라든지 단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자기가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오픈해 주셔야지 우리가 더 디테일한 답이 가는 거고 우리만 볼 거니까 그렇죠. 그 중에 몇 문만 네가 한번 좋은 거 찍어줘봐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군데 정도 후보를 갖고 왔는데 이런 단지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상태가 지금 이렇다. 애도 어떻고 결혼도 어떻고 이렇다. 이렇게 해주면 그게 진짜 좋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